안녕하세요, 최밀턴 여러분. 오늘 체슬리 특별 대담 코너 또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갔었던 한반도 대변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투자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얻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유피라 교수님을 모셔서 유피라 교수님의 최근에 발간하신 따끈따끈한 세상을 바꾼 결단의 리더들 이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교수님 책을 저희 채널에 소개를 했던 게 뭐 저희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벌써 2번 되는 것 같거든요. 이익이란 무엇인가? 네, 2022년 2월에 나왔고요. 2022년 2월에요. 네네. 기억하기가 좋네요. 그냥 네,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는 네. 책도 있었죠. 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년 1개월에 나왔죠. 네. 그때 제가 진행하는 박사이과 식사입니다. 네, 했었어요. 여기 출연해 주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번에 책 나온 걸 제가 바로 그 교보문고에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20권 해가지고요. 20권이요? 저희 직원들한테 나눠줬는데요. 제가 왜 이 책을 바로 구매를 했냐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 속 위대한 선택이라는 이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위기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제가 보니까 이 위기라는 IMF 때 아니면 뭐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교수님 인플레이션 얘기해 주셨던 20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올렸을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기회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IMF라는 게 네. 97년 많이 했었으니까 그 때문에 기업의 체질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배 구조도 많이 좋아졌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가니까 기회였죠. 결국은 그 영어에 그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이 있는데 그 축복인데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IMF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뭐 이게 식당 이러시도 많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기라는 게 보니까요. IMF 때도 마찬가지지만 IMF 전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덩치 키우기, 자산 불리기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차익 경영. 부채 비율이 엄청 높고 그런 상황에서 이 IMF라는 참 뼈아픈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약간 디톡싱된 그런 효과를 봤었다라고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도 저는 부족하다 느껴서 또 쓴 책이 이제 이익이란 무엇인가 책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유지 경영, 외형 유지 경영, 수익 유지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형이 얼마다, 이게 매출 얼마다 이걸 신경 쓰는데 우리 이익이 얼마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신경을 쓰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제 수익 기업은 이익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야죠. 저는 막 첫째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이제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잠깐 이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유피라 교수님은 저희 형님의 은사님이십니다.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이 불가사의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형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박세환 박사. 어떻게 그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지금 중국에서 대기업의 부사장. 부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시작이 사실 유피라 교수님의 그런 가르침 때문이고 저를 비롯해서 제 동생 저희 집안에도 참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늘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까지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사실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 교수님의 책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 속 위대한 선택 이 제목부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많은 위인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연구했죠. 공부는 미국에서만 했고요. 미국에서 하셨고 독일에서 하셨는데 첫 번째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하는 태도의 문제다. 여기서 폐허 위에
새로운 국가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 콘라트 아데나우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지금까지 4.19 혁명 직후에 몇 달 빼놓고 쭉 대통령 중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가 운명이 크게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네 분인데 그분들이 다 공과가 있어요. 공적도 과거도 있죠. 그분들의 공적만 모아놔가지고 한 사람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공적만, 박 대통령 좋은 점만,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좋은 점만,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잘하신 것만 딱 모아가지고 한 사람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분들이 바로 이제 서독 초대 수상 콘라드 아데나우어인데요. 1949년 9월부터 63년 4월까지 14년 동안 서독 초대 수상으로 패전국을 이끌면서 어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패망했죠.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고 너무나 완전히 거덜났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45년 5월 8일을 독일말은 슈툰데 누려라. 슈툰데는 아워그 누른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아워. 완전히 이제 역사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영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역시 이제 이분이 18년 후에 그 소상이 떠날 때 이 상황은 어땠느냐.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2의 강대국.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미 많은 나라 화해하고 유태인들한테도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광물을 보태서 전 세계에 와서 일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 세계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한마디로 이제 명품 국가가 되고 선망의 국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되고 전 세계에서 경륜을 받던 그 나라를 명품 국가로 만든 것이죠. 그 저는 우리 20세기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많죠. 루즈벨트 대통령도 계시고 처칠도 있고 드골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다 훌륭한데요. 저는 이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태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덜난 상태에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피난민만 1,100만 명이고 남자들 보이지 않아 다 죽거나 저기 포로 정세 가 있어. 그리고 나라가 4군데를 갈라진 게 6군데 갈라졌어요. 지금의 독일은 소련, 영국, 소련,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제 갈라서 지배하고 동부 쪽은 이제 그 일부는 소련에 가져가고 또 일부는 이제 폴란드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원래 나라가 6군데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워낙만 전쟁 범죄 저질렀기 때문에 특히 유태인 600만 명 학살은 아주 악명 높지 않습니까? 다 이 차가운 눈치를 바라는 거예요. 이 독일 놈들 나쁜 놈들 이 생각. 그러니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찍혀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 상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세계적인 명품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대단한 리더십이죠. 저는 이제 경영학자니까요. 이 책이 저는 인문경영서고 인문경영서라는 건 뭐냐면은 인문학을 바탕한 경영서거든요. 그래서 뭐 아데나우어 수상님 그다음에 얘기하는 대처상님에 관해서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이제 역사들 많겠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역사들을 깊이 이해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서 우리 현재 경영자, 우리 기업가, 우리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그 사초가 될까? 저는 이 역사만큼 좋은 리더십 선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예를 들죠. 제가 서문에 썼습니다만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교환학생 학생이 당시에 전쟁 영웅이었던 처칠한테 물었어요.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다스린 것이 좋은가? 그런 것을 익히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딱 2번 연속해서 말해요. 역사를 공부하세요. 역사를 공부하세요.
역사에서 저기 그 나라 다스릴 필요한 모든 책략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역사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의 이제 그 지식이자 통찰의 보고인 것이죠. 또 제가 서문에 썼습니다마는 그 중국의 삼국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조조가 다스리는 위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유비가 다스리는 청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선군이 다스리는 오나라가 있었는데, 그 오나라 그 장수 중에 여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표적이 싸움을 잘해. 예. 그 승승장구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배운 게 없어, 저게. 예. 없으니까 선군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책을 주면서 이것 좀 공부하라 그래요. 책은 이제 주로 역사서하고 병법서였어요. 예. 왜 그러느냐? 중국서는 저는 중국의 이 점을 다 높이 평가하는데요. 어느 지도자건, 정치 지도자건, 기업 지도자건, 학계 지도자건, 예. 모두 지도자라면 반드시 역사의 이해가 깊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미중서 전쟁에서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약점이에요. 저는 중국을 사실 굉장히 저는 친밀하지 아무래도요. 이거 예. 자본주의 그리고 미중 전쟁에서 물론 이게 미국이 이걸 확신합니다만은 중국이 갖고 있는 큰 강점이 있어요. 예.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에서 항상 배우는 민족. 그래서 이 여몽한테 이렇게 역사서를 주면서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몽이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맹장에서 지장,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장군으로 이제 되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처칠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역사의 필요성을 잘 일깨운 분이죠. 저는 그런 점을 아주 뼈저리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문경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인문학, 특히 역사를 이해하면 훨씬 더 경영을 잘할 수 있고 인문학 하신 분들은 이 기업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기업에서 먹고 사는데 치열한 현실거든요.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 하신 분들은 기업 경영을 좀 배우시고 기업 경영을 하신 분들은 인문학을 배우시게 되면은 사회가 한차 높아지면서 훨씬 더 이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좀 이런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좀 많이 좀 사주세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식 강의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역사 공부, 특히나 세계사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했다고요. 왜냐하면 송나라 시대 때 있었던 거랑 그다음에 프랑스 시대 때 있었던 거랑 연대가 같은 거 다른 거 막 그거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런데 요즘은 역사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주식 시장의 역사는 분이 된다. 주인공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그랬을 때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1980년 초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많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폴 볼커가 재무장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거랑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올렸던 거랑 그리고 중동 사태에 있었던 거랑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일이 있었고 주식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문학의 중요성을 제가 너무나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도 이 말 써먹으려고요. 처칠 수상한테 어떻게 하면 리더십이라는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물었더니 역사를 공부하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역사 공부를 한번 2번 했는데 이 파트를 하나 잘랐어요. 2번 했어요.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역사를 공부하세요. 2번. 2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데나워 이 초대 수상님이셨군요. 그러니까 이 초대 수상님은 완전히 정말 독일이 거지 나라가 됐을 때 아주 그냥 패륜 국가를 했죠. 패륜 국가.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수상을? 14년 하셨죠. 49년 9월부터 63년 4월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제 그 내각 중심제였으니까요. 정권을 계속 그 정권에 잡고 있으면은 계속 수상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었고 아주 깨끗하고 일단
히틀러한테 박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제가 인문계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아데너 수상의 업적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이제 그 역사고 전 인문계학은 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현실을 봤어. 정확하게 현실 진단, 예. 현실을 봐라. 현실을 본다는 게 말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독일인데요. 1918년 11월에 그 1차 대전에서 졌는데 예. 그때는 이 독일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 왜 우리가 패전국가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저 사회주의자들하고 유태인들이 등에서 칼 찔러가지고 이겼다. 그러니까 패전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실제 패전국가였거든요. 아데나우는 우리는 패전국가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고 패전국가. 그래서 현재 이런 빗자막도 왔다는 것을 현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화에 wishful thinking이라는 말 하잖아요. 예. 수많은 경영자들이 좀 그런 걸 해요. 나쁜 뉴스는 안 믿고 유리한 뉴스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모든 것을 이제 평균시 버리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봐라.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인정을 하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이게 영화에서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라는 말을 이식하면 씁니다만 다 좀 똑같은 말이죠. 현상 분석인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래서 그 아데너 수상은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우리는 패전 국가고 현재 외국군 점령하고 있다. 우리는 별로 바람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영어로는 좀 길죠.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을 말 쓰는데 예. 전략적 우선순위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전략적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 확실히 않으면은 이게 막 헷갈리면은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먼저 떠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딱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먼저는 서방 편입니다. 확실하게 영국, 미국, 프랑스 편에 서서 그 커뮤니티 일원이 되는 것이다. 아직은 아직은 그 사람들이 적극이었잖아요.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이 서방세 이론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먼저. 그게 참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영자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회사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일이 많은데 두 번째 챕터 나오는 대처상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수상 처음인데 영국에서는 얼마나 힘들이 많았겠죠. 여자가 깔보는 게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네. 영국이 그때 맞으면 지금 멸망 직전이 나면 조금 과장되지만은 엉망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작가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내일 모레 영국이 망한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건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딱 보니까 가장 먼저 해쳐야 될 것이 인플레 잡는 거. 예. 두 번째는 노조 잡는 거. 딱 수치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인플레다. 인플레는 도둑이고 제가 아까 제가 쓴 인플레이션의 백타 책도 얘기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 도둑이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재산 뺏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소리 없는 도둑. 특히 우리나라 연금 생활자 많아지는데 저도 연금 생활자지만 그 사람 연금이 거의 수입의 전부인데 그 소득가 책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도둑이죠. 근데 그것이 20%, 40% 되니까 완전히 힘들죠. 노동자들도 그 임금이 별로 안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되니까 실질 소득이 주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참아야 된다. 말은 쉽죠. 이게 얼마나 어렵느냐. 그럼 당장 돈을 덜 풀어야 돼. 그럼 당장 불경기가 오고 실업자가 늘어나. 그러니까 불경기가 오고 실업자 나온 거는 정치로 아주 취약하거든요. 얼마나 파퓰리즘 좋아. 돈 뿌리면 다들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긴축 정책을 핀다. 그럼 불경기가 오고 실업자 늘어나면은 선거는 아주 유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감내해야 돼요. 그게 리더니까. 그걸 감내해야 돼요. 그걸까지 감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너 수상도 이제 계속 그 정책을 대책에는 제일 순위가 인플레 잡는 거. 아데너 수상한테는 제일 순위가 서방 편입인데 이제 소련의 입장에서 서방 편입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53년도에 딱 스탈린이 저기 수를 썼어요. 예. 독일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통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일 카드 싹 내민 거예요. 어. 통일시켜 줄 테니까 그 조건으로 이게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이 중립국으로 남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뭐 서민들은 뭐 통일시켜니까 워낙 좋고 더 야당이 이제 3인당이었거든요. 좌파 정당이었거든요. 예. 서인당도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런 아까 말한 저기 제1순위에 밀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저기 또 저기 여기서 저기 방향을 틀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 다 잊어먹는다. 그리고 그건 이미 소련의 숨차기가 지나지 않으면 금방 알아차렸죠. 어쨌든 간에 통일이라는 엄청난 카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적 우선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계속 서방 편입 쪽에. 그래서 이 전략적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최씨 지금 박경평님이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그 뭐 이 조그마한 회사지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 우선순위가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큰 힘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순위나요. 그거를 우선순위를 제일 잘 저기 알아차리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최고 굉장히 큰 중요한 능력이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희 많이 회사에 빨라졌죠 또요. 괜찮습니다. 왜 신호를 안 줘? 왜? 네. 말씀하시면서 저희 회사에 이제 경영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너무 투자에도 속속 들어오는 이유가 일단 현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치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그 바이어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인지 편향, 확정 편향. 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요. 이미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업황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철저하게 안 듣고요. 그리고 좋은 쪽만 자꾸만 보려고 하는. 그게 또 애널리스트들이 좀 편선한 경향이 있어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렇게 좋은 얘기만 쓰고 정확히 안 쓰고.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 현실을 정확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바탕으로 한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 인식이 중요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데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투자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장이 항상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교수님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efficient market theory라고 해서 시장은 효율적인데 이 조그만 시장에서는 이 조작이 가능하고요. 미국처럼 시가총액이 큰 나라는 아무래도 효율적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가까워지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미국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거든요. 효율적 시장.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어떤 산업이 쇠퇴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시장이 정확하게 하는데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시장인 미국 시장부터 분석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탑다운으로 그렇게 미국 시장 분석하면서 아니야 지금은 고물가 시대에 맞아가지고 그 고물가 고금리에 피해를 보는 종목은 철저하게 피해야 되고 아니면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는 AI 하드웨어 시대야. 아니면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요 AI 소프트웨어 얘기하면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전략적 우선순위.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게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놈을 제일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가 얘기했었던 꽃을 꺾고 잡초를 키운다 이 표현처럼 우리는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가 좋은 주식은 빨리 팔아먹고요. 내가 투자했는데 잘 안 된 주식 있잖아요. 그 잘 안 된 주식을 물타기 하면서 비중이 늘어나가면서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내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통일마저도 우리 수준에 밀린다는 거 그건 큰 리더십이거든요. 그렇네요. 통일마저도 우리는 그 1순위가 아니다. 예. 자, 아데나우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좀 우리한테는 생소하긴 한데요.
저한테는 가장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친근하게 와닿는 인물이 제갈공명이거든요. 이 삼국지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건데. 근데 삼국지는 나간 게 소설이거든요. 네. 저는 거래 소설 중에서 다 걷어내고 역사에 나오는 저게 제갈공명이 그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이제 저기 그 전략과 리더십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제갈공명이 뛰어났지만 결국은 지지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별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아주 아마 요만 이창만 그 제갈공명을 자세하게 쓴 책을 아마 대한민국에 있나 보세요 한번요. 자세하게 썼죠, 아주. 예. 그래서 저는 이 나간 중에 삼국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작가 중에 이문열? 이문열. 이문열. 그것도 소설, 삼국지, 그것도 예. 소설이죠. 그거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요. 한 3번은 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제갈공명은 사람을 다루는 어떤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그러니까 약간 냉혈 인간인데 그 귀신 같은 정책 전략을 썼던 인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책에서는 공정, 마음을 얻는 것이 상책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신상필벌의 교본, 제갈공명,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삼국시대는 이제 중국에 이제 실제 있었는데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인데 총나라가 이제 가장 약한 나라죠. 가장 약한 나라고 그 이제 총나라 세운 유비가 이제 한나라 한왕조의 그 저기 후예라고 해서 정통성을 주장을 했는데, 워낙 저기 그 힘이 딸리죠. 그 위나라가 워낙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갈공명이 유비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위나라를 쳐서 이제 뭔가 좀 이게 통일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장면이 이제 제갈공명의 그 인생이었는데요. 우선 나라가 워낙 그 힘이 딸리다 보니까 그 전쟁을 한 데 있어서 내치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하게 이제 그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공을 그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는데, 항상 공정했기 때문에 엄격하지만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삼국지에서 진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명에 대해서 엄격 준엄했지만 원망하는 이가 없었다. 워낙 저기 공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아주 잘 적용한 데가 우리나라 삼성그룹이었거든요. 그 삼성그룹의 그 인사의 꽃이 신상필벌이에요. 그래서 일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워낙 그 기업 문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성에 큰 힘이 됐죠. 신상필벌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필벌. 그걸 제일 잘 실천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IB라든지 미국의 테크 기업 보면 신상필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자꾸 제가 얘기가 딴 데로 하면 재미없습니다만, 저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자본주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같이 오랫동안 얘기한 헤르만 지온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은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는데 어떤 한 그룹에 가니까 뭐 열심히 듣긴 하는데 그냥 받아 적고 정도래요. 똑같은 내용 갖고 한 그룹을 강의하는데 눈에 불 켜고 정말 열심히 듣고 하더래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알아보니까 이 전자는 월급쟁이 그룹이었어요. 후자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가 내가 지분을 갖고 뛰느냐, 저는 나는 그냥 월급쟁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프라이빗 펀드는 사장한테 지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뜨면 나도 뜨는 거니까 뭐 물불 안 가리고 하죠. 그게 자본주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조금 낮았지만 옛날에 아마 삼성 잘 나가도 사장은 그냥 월급쟁이고 그 지분이 없으니까 요새 뭐 좀 달라졌겠지만 뭐 돈 많이 받는 사장 정도죠.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에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신상필벌이 신상이라는 면에서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상당히 좀 거의 가까이 한 것이죠. 사실 저희도 뭐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요. 저희 회사의 고객으로 받던 운용 수수료의 원칙이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 운용 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떼가는 뭐 선취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고 무조건 수익금의 20%. 네, 그러면 수익 안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받는 거 없습니다. 수익 안 나면 저희 인건비, 임대료 해가지고 연간 한 20억씩 손해 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도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는 뭐 좀 아주 그러면서 더 철저한데 저는 이른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스탁 옵션 있잖아요. 예. 그 굉장히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없애야 돼요. 그 스탁 옵션보다는 스탁 그란트다. 왜냐 스탁 옵션은 이게 아주 결정적 약점이 뭐냐면은 이제 주가가 오르면 팔죠. 네. 좋아요.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행사 안 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스탁 옵션 갖고 있는 경영자의 이해관계하고 주주 이해관계가 다른 거야. 주주는 이게 주식가 떨어지면 손해 보잖아요. 손해 보죠. 근데 그 스탁 옵션 갖고 있는 경영자 손해 안 봐. 그러니까 이른바 영어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탁 그란트는 이제 지멘스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 봉급의 상당 부분이 스탁이야. 이거 당장 물론 처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식값이 오르면은 자기 개인 재산이 늘어가는 거야. 주식값이 안 오르면은 개인 재산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회사의 이해가 딱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주식값이 올려고 하는 그런 짓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신상필벌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든가 스탁 그란트라는 것이 결국은 보상과 위험을 같이 나눠. 보상이 이제 회사 잘 되면 그만큼 보상받고 회사 못 되면 나도 손해를 보고 같은 배에 타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그 임직원 보상 제도를 최근에 좀 바꿨더라고요. 주가가 얼마 정도 가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또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제 축구하는 후배 중에도 삼성전자 부장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적자 많이 나는 파운드리 분야의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일단 뭐 몇 년도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고요. 얼마 전에 그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스탁 옵션을 거의 뭐 1조 달러 정도, 아니 1,400조 보상을 받는다고 봤더니 그 시가총액이 8조 가야 되더라고요. 지금 1.5조 달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무슨 1조 달러 보상을 받아 했는데 8조 달러? 그 정도면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월급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대표가 있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동안의 흥망성쇠의 원리처럼 이 보상을 받아야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신상필벌 뭐 제가 분명히 이제 그런 걸 실천하신 거고 또 사실 이제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는 기업 경영하면서 뭐 우리 인간과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알아보는 거, 알아보는 것인데 이병철 회장님도 이제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하니까 사람 알아보는 거 저는 지금도 못해. 저는 지금 이게 사람을 뭐 여기 훌륭한 박 대표님 계시지만은 자세히 얘기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내가 우리 마음이랑 괜찮은 사람이다. 그 정도까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자신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알아보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고명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는데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그 제가 공간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우리말로 아직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그분이 상당 부분이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 핵심을 갖다 이 책에서 넣거든요. 그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구나. 여기 제갈공명편에 네, 나오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설명한 말이죠. 다 남자들 세계니까 남자들 술 먹여봐라. 술 먹여봐라. 술 먹여보는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은 근데 술 취한다든가 이제 주사한다든가 그래서 절대 쓰지 말라는 것이 깔려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지금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알아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사가 있으셔가지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한 2번의 실수를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절대 안 된다. 아니야. 한 번 한 거 봐도 절대 안 돼. 이거 술 마시고 다 마신 다음에 다음부터 안 마시겠다는 말은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심과 함께한 전설적인 책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갈공명이 어떤 민심을 읽은 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는 리더십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리더십이 좋냐? 예. 그건 답이 없으니까요. 어떤 리더십이 좋냐 지금 리더십은 뭐 전쟁 때 리더십이 다르고 평화로울 때 기업 운영한 리더십이 다르고 이제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 리더십은 좀 이런 대답을 했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리더십은 제갈공명이나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다. 저는 준엄과 온정의 겸비거든요. 그 준엄하다가 신상필벌이 괜히 준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온정이 있어. 아. 온정이 있어. 예를 들면 그 마속 읍참마속이라는 거 있죠. 예. 마속이 자기 아끼는 부하인데 결국은 자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졌단 말이에요. 예. 이제 물을 먹은 거 목을 배. 예. 그러면 이제 아주 준엄한 것이죠. 아. 그 대신 이제 이 가족들을 갖다까지 돌봐줬어요. 아. 그리고 이 개인 재산이 거의 아주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승상이 재상이 개인 재산이 아주 적고 열심히 일하고 신생필벌을 확실히 저기 하고 챙기고 그리고 이 따뜻한 온정을 보이니까 민중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했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렇게 힘든 전쟁 오래 하는데도 한 번도 반란이나 그 내부 소란스럽게 없었어요. 예. 내부에서 꽉 단결을 한 것이죠. 예. 민중들의 인신을 많이 얻은 거예요. 제가 직원을 딱 한 번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주사. 예, 주사가 심은 직원이었는데 제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이었는데 또 읍참마속 하셨구만. 예, 그때 제가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그 후배를 내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 내보낸 후배가 해서 내보낸 거고 제가 보면 같으면 이제 내 개인도 한 5천만 주면서 미안하다 해준 거지. 그래서 그 내보낸 직원이 몇 년 지나서 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항상 이제 함께한 가족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최근에 또 도움을 좀 바로 그렇게 돼. 완전 뭐 저기 우리 박 대표님이 현대 제갈공명이네. 박수. 나는 그렇게 해줄 힘이 없어. 그리고 또 여기 제갈공명에 대해서 써놓으신 제갈공명 아주 꽂혔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 밭을 갈고 글을 읽으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다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주식이 보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마음이 급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급해요. 나도 급해요. 그러니까요. 급한 성격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망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말도 느리고 글도 읽는 것도 느리지만 밥도 늦게 먹고 하는데 이 기다릴 줄 아는 이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저는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다리다 보니까 항상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갈공명도 그렇게 때를 기다렸던 겁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갈공명이 워낙 뛰어난 분인데 이제 그걸 알아주지 않는 상태가 있었는데 유비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유비한테 발탁이 된 것이죠. 예, 그때 삼고초려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좀 이제 유비도 마찬가지였고 유비도 이제 힘든 시절에 좀 인재를 구하다가 이제 공명을 만난 거고. 그래서 유비하고 이제 공명이 만나는 것이 이제 삼국지에서 아주 큰 장면인데 제가 공명도 그랬고 그다음에 유비도 그랬고 좀 이제 때를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죠. 때를 기다려서 가장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동남풍이 불 때 화공을 썼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설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그 적벽대전 얘기인데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는 적벽대전은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그 작품 이제 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송건을 끌어들였으니까. 근데 그 화공 작전 자체는 송건의 부하가 부하의 부하가 건의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주요했죠.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사실이죠. 사실이고. 근데 소설에는 보면 이제 마치 또 제갈공명이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뭐 제갈공명이 많이 굉장히 신격화시켰는데 제갈공명의 굉장히 큰 공적은 이 적벽대전에 손권을 끌어들인 거죠. 그 작업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김춘추처럼 적진에 가가지고 손권을 설득해가지고 오나라를 총나편에 서서 위나라 같이 싸우게 한 거지. 그것이 가장 큰 공적이었죠.
오늘 보니까 그 회사 오후에 회의 취소하고 이게 다 이 책 읽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20권밖에 안 썼어요? 좀 더 사시죠. 30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0권.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 준엄과 온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이 그 롬멜 장군이거든요. 롬멜 장군에 대해서도 교수님 책에도 지난번 주에 그 책에 나오죠. 2021년 8월에 나왔던 승자예요? 아니, 위대한 패배자들. 위대한 패배자들. 예, 거기서도 롬멜 장군 얘기가 나오죠. 위대한 패배자였어요, 그분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처칠 수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 의회에서 이 전쟁의 전황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저 적군 중에 아주 위대한 장수가 있다. 네, 그러면서 사막의 이후 롬멜 장군, 적이지만 위대한 장군이라고 이렇게 평을 했을 때 정도로. 그래서 제가 롬멜 장군의 명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총과 칼과 방패에 피가 묻을지라도 마음만은 순백이어야 되는 게 기사다. 네. 그래서 그 영국군에 그 물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물을 보내주잖아요. 영국군 그 의료 뭐 하는 그쪽에다가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로 신사도 지켜가지고 전투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다 합의가 돼가지고 이 부상병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쳐놨어. 영국군은 자기네 부상부 들어가고 독일군 부상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아주 정말 그 더러운 전쟁이었는데 가장 이제 그 신사도를 잘 지킨 전쟁이 그 아프리카에서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싸운 전투. 굉장히 신사도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도 돈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여기도 온갖 이 역정보, 권물 순수가 난무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롬멜 장군 생각하면서 늘 그래도 마음만은 순백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서는 항상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장군들로부터 주식 투자의 하나의 원칙과 그런 성공하는 법칙을 저도 많이 지켰는데, 원칙을 지킨 마지막 순간이라는 요 마지막 단락도 있거든요. 제갈공명에 있어서 원칙을 지킨 마지막 순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이 아마 저기 마지막에 이제 저기 그 오장원한테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저기 비굴한 걸 보이지 않고 끝까지 좀 저기 이 제대로 저기 그 룰을 지키면서 군대를 잘 처소시켰죠. 다 본인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걸 모르게 하고 잘 저기 처소시켰다가 아마 이제 그 제목 소제목 자체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아마 출판사에서 썼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이 한순간도 현장에서 눈을 떼지 마라. 전설로 남은 이집트의 마지막 여성 통치자 클레오파트라. 저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뀔 것이다. 요 얘기 정도만 알지. 파스칼이 한 얘기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통치자였습니까? 이집트의 통치자였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아마 저는 이제 고대 슈퍼스타라고 제가 썼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여성의 몸으로 세계 최강의 세계 제국이죠. 로마가. 로마의 1인자를 갖다가 한 명 달고 2명이나 한 번 달고 2번이나 한 명 달고 2명이나 다 자기 손아귀 놀게 한 거 아니니까요. 그건 그건 여성이라는 그런 되게 특이한 그 무기도 있었겠지만은 상당한 리더십이죠. 자기의 이제 그 뜻에 맞게 그분들 움직이게 한 것인데 결국 다 실패했지만은 거기까지 간 것만 하더라도 좀 이게 일단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해서 넣었고요. 바로 지금 박 대표님 하신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 힘을 합쳐가지고 저 옥타비아나서 싸우는데 악티움 회전이었거든요. 거기서 처음 불리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와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 함대가 저쪽 옥타비아나스 보다 더 강해만 같이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작전 계획도 괜찮았고 저게 그랬는데 정작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 끔찍한 장면이 갖다 저게 벌어지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걸 저게 자기 전투를 참관하겠다 그랬어 저게. 그 장면을 보다 보니까 이제 끔찍해가지고 그냥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예. 저 옛날에 저게 어느 회사 고문할 때 한쪽 회사 잘 나갈 때 세무서사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오너가 끔찍해갖고 막 도망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장 감각이 없고 현장에 막 부딪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게 다 엉망이 돼 버렸죠. 아. 그러니까 현장 감각이 없고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일선 진두지휘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 그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그 클레오파트라가 막 이길 수 있었던 전투였는데 이렇게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이 그 최고 지휘관의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지게 그 이집트 쪽에 클레오파트라가 현장 감각이 없었다. 현장적이 아니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넣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병법서 잘 알려진 게 손방법이고 그거 해당하는 서양의 병법서가 전쟁론인데요.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저서이죠. 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제 너무 두껍고 좀 약간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소재병법만큼 많이 읽히지는 않았는데 그때 영향력 굉장히 크죠. 거기에 그 전쟁론의 가장 핵심이 그 얘기예요. 전략은 현장을 바탕으로 했고 언제든지 이게 그 전장에서 수시로 바뀌어야 된다. 현장을 떠난 전략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전략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전략, 현장 모르는 경영자 굉장히 경계했던 겁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뭐 현장을 모르죠. 현장 모르는 사람이 전투 현장에 나가 있어서 이게 일어난 그 파탄이었어요. 근데 전쟁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저 책에 인용했습니다. 이 책에 인용된 게 좋은 게 많으니까 꼭 찾아보셔야겠네. 네. 저는 전의 전쟁을 지금 32년 동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주식 시장에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끼리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헤지 펀드 뭐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고 전의 전쟁이지 뭐. 네. 그래서 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수를 좋아하고요. 그 위대한 장수의 어떤 원칙 이런 걸 갖다가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전쟁론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 전략은 현장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되고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 우리 주식 유튜브나 주식 방송에는 보면요. 현장 경험이 없는 분인데 저분은 또 여러 번의 전투에서 실패만 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막 이런 주식 사세요. 저런 주식 사세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병에서 정말 그 우리 배제해야 될 분이 백면서색이란 말이죠. 백면서색. 예.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고 이제 글만 하는 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아데나워 수장님 얘기할 때 그 현실을 제대로 인정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 중심주의거든요. 현실을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아데나 리더십하고 지금 제가 클레오파트라의 리더십의 단점을 얘기할 때 이런 건 똑같은 것입니다. 현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23승이에요. 대단한 분이니까 진짜. 훨씬 이게 뭐 다른 어느 나라 제독보다 뛰어난 분이었고 인민내란이 1590년 4월에 시작됐는데 그 일본에서 무려 2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마을을 만들고 준비를 했거든요. 철저히 준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두 가지 몰랐죠. 일본 사람들. 하나는 이순신이라는 장소에 있는 걸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또 하나는 승군. 우리나라 그 핍박받는 그 승려가 그 자기를 핍박한 치질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북방 나라 이렇게 두 분이 왔으면 벌써 지금 넘어갔고 인도네시아 때 그때 넘어가서 지금까지 일본 사람의 일부가 된 거죠. 그때 독립 지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참 위대한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7장에 보면요. 야망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된다. 그러면서 시대를 뒤흔든 전무후무한 여걸, 측천무후. 저는 이름도 어려워가지고요. 얘기만 들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우선 저게 그 중국에도 이제 여걸들이 많이 나왔죠. 나왔고 이제 청나라 때 서태후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한나라 때 이제 그 유비 부인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측천무는 후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후궁 시작해가지고 황후가 돼요. 그것도 어렵겠죠. 후궁의 황후가 되는 거. 황후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저기 그 황제가 됐어. 나라를 세웠어. 주나라를 나라를 세웠어요. 주나라를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실제로 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돼. 여자 황제는 이 한 사람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되게 그 권력력이 있었고 또 그런 이제 권력을 없는 그 솜씨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저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측천무가 이미지가 안 좋죠. 그걸 아셔야 돼요. 저기 그 역사는 다 남자들이 썼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여자가 이렇게 저기 황후가 저기 황을 쫓아내고 황후가 되고 또 그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런 거는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썼기 때문에 측천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인데 리더십 관점에서 후궁도 저기 레벨이 1까지 말하면 그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퍼스트 티어부터 포스트 티어까지 4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처음에 3단계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 그다음에 나중에 그 3단계 되는 이제 그 태종의 후계였는데 태종의 아들 고종이 되면서 이제 그 세컨드 티어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자기보다 순위가 앞선 저기 그 후궁을 몰아내고 또 그 위에는 황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아름다운 일만 있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기 한 사람인데 그걸 힘이 뭐냐? 이 권력을 잡겠다는 야망. 저는 저기 그 마키아벨리가서 군주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좋아하면서도 좀 이렇게 그 약간의 좀 저기 그 거리감 두고 보는데 그 책의 8장에 이런 게 있어요. 군주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가입니까? 이 사람 말은 뭐냐면은 군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 배신을 거짓말을 뭘 해도 권력을 잡는 데서는 이게 그 용납이 된다. 그러니까 권력 지상주의거든요. 그 말 때문에 이제 그 마키아벨리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됐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걸 실천한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그 모든 일 이상한 일을 많이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권력을 잡겠다. 그래서 오는 그 힘, 야망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게 그 오늘날 히든 챔피언에서 보거든요. 히든 챔피언은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계적 중소기업들인데 이 독일의 조그만 시장에서 시골에 있는 그 우리 회사를 요번에만큼은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든다. 어마어마한 야망이거든요. 그런 세계 시장이 최고가 되겠다.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그 야망. 그 야망이 이 회사들의 가장 큰 힘이에요. 이게 최고가 되겠다는 정말 그 앰비션이죠. 큰 앰비션이 기업에 있어서는 그 CEO에 하는 앰비션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큰 힘이 저기 그 히든 챔피언의 그 경영자라든가 오늘 그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이제 군주라든가 그다음에 측천무에서 통한다고 보시죠. 그런 거에 좋은 점만 좀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최고가 되겠다 할 때 원래 나는 그 어마어마한 힘 그걸 살리자 이거죠. 근데 이 히든 챔피언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그 히든 챔피언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히든 챔피언이 그래도 한두 개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희망이 없습니까? 뭐 제가 아는 회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일단 근데 뭐 접착제에서 세계적인 회사인 그 유니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좀 많이 알려졌지만 오뚜기 같은 회사도 이제 상당히 좀 저기 그 경제 역량이 있기는데요. 삼양식품도 그러면 히든 챔피언입니까? 근데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히든은 아니지만 이제 그 어느 뭐 그런 어떤 그 전문 기업이라는 면에서 라면이라는 거 갖고 이제 그 정도 이게 규모의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칭찬할 만한 회사죠.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은 주로 이제 B2B에서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게 많거든요. 예. 오뚜기는 이제 삼명식품은 이제 B2C에서니까 알려지는데 뭐 조금 범위 넓혀가지고 전문 기업. 옛날에 우리나라 참 좋은 전문 기업 많았거든요. 생각 다들 아시죠? 혜태라는 회사도 기억하시고 쌍용도 기억하시고 어. 진로도 있었고 진도도 있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름은 있지만 다 망해버렸거든요. 예. 하나같이 원이 똑같아요. 그 진로, 쌍용, 진도, 혜태가 참 좋은 회사, 전문 분야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그 전문 분야에 있는 핵심 역량을 살리지 없는 다른 분야에 진출하면서 힘이 분산되고 원래 갖고 있는 핵심 역량마저 저기 그 약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근데 전문 기업들은 내 있는 분야에서 계속 파니까 그 핵심 역량이 계속 강화되면서 또 전 세계에서 파니까 우리 그 나라에만 있는 저기 틈새 시장은 규모가 작지만은 전 세계 가니까 규모가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유니텍 같은 얘기도 했지만은 그 우리가 말하는 독일의 그 히든챔프도 보통 4조, 5조 정도 하거든요. 네. 그 오뚜기가 지금 올해 3조 정도 하는데 오뚜기보다도 보통 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니텍도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규모는 작은 거죠. 예. 더 큰 회사, 더 큰 규모의 히든챔프에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재벌은 없고 중소기업이 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재벌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대만이 지금 TSMC가요.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 2.5배나 되고 그렇죠. 뭐 1,500조 뭐 2,000조 가까이. 갑자기 역사가 좀 짧은 회사인데 뭐 대만에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네. 그 TSS가 없었을 때 그 대만하고 있을 때 대만의 위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대만도 그런 재벌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저기죠 전문 기업이죠. 예. 전문 기업이죠 TSMC거든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저기 디자인서부터 저기 마케팅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기 생산만 하겠다는 그런 전문 기업인데 저는 삼성전자 이게 그 전략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삼성전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사실 아니니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죠. 이제. 책 내용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어릴 때도 철의 여인, 뭐 마가렛 대처 수상 얘기는 많았었는데 제가 하도 어릴 때 대처 수상 해가지고 사실 대처 수상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뭐 책에서 잠시 본 거는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실 정도로 그런 업적을 낳으신 분인지 제목은 변화는 언제나 창조적 파괴를 부른다. 거센 저항에도 신념을 지킨 강인한 리더 마가렛 대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이셨습니까? 79년 5월서부터 90년 11월까지 이제 수상을 했으니까 이제 11년 반 동안 이제 하면서 완전히 땅에 떨어진 영국을 이제 다시 이제 그 경제력과 위상면에서 많이 올린 그런 그 분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조가 완전히 나라를 장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제 옛날 대영제국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사기가 죽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크게 죽은 때 이제 참 여자가 수상된 것도 참 신기한 이제 신기하게 보여지는 세상이었거든요.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인플레다. 인플레를 잡으려다 보니까 긴축 정책 하니까 당연히 좀 이 실업자가 늘고 불황이 오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심지어는 같은 내각에서조차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내각에서조차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밀고 나가니까 인플레가 잡히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가 확 낮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노조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민노총만큼 센 노조가 석탄 노조였거든요. 석탄 노조가 이제 도전을 했죠. 물론 1년 이상을 파업을 했는데 그걸 견딜 정권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석탄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대세 무기는 자꾸 정전이 돼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람은 알고 미리 석탄 비축해 놨어. 그러니까 1년 동안 파업을 하는데 한 번 정지했는 적 없었어. 그러니까 노조가 1년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모자가 딱 꺾이니까 그다음부터 확 또 경제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방만한 국영기업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매각을 하면서 이게 민간 기업으로 해서 이게 그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 매각 재금은 또 이게 그 적자 메꾸는 데 쓰고요. 그런데 내부 개혁을 엄청나게 이제 잘 하면서 그 많은 저걸 이겨냈죠. 저항을 갖다가. 또 하나는 82년도 봄에 갑자기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저 대서양 남쪽에 있는 포클랜드 섬에 영국 얘기거든요. 국제법적으로 함대 보내갖고 다 전쟁해 버렸어. 그래서 우리 땅이다. 그 이제 아르헨티나 당시에 그 저기 정권 잡은 사람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쿠데타를 일으킨데 내정이 이게 말이 많으니까 일단 저기 그 흔하게 좀 저기 그 정복해가지고 다 인기 끌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워낙 먼 나라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 포클랜드가 제국주의의 산물인 건 또 확실하니까요. 영국에서도 포기하자는 말이 막 나오고 이게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 내지는 수상의 제일 임무가 그거든요.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거거든요. 주권을 지키는 거. 엄연히 그 영국의 주권을 갖고 있고 거기 주민이 영국 시민인데 그걸 무력을 빼낸다는 말이에요. 그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군대를 갖다 이게 해군을 보내려고 하니까 정작 국방부 장관이 반대해. 우리 그것도 하세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 아르헨티나가 불법으로 무력 정복한 영국 영토를 무력을 동원해서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 뭐 국민들이 워낙 칼제치고 땅에 떨어졌던 그 영국의 위신이라든가 국민 사기 갖다가 그냥 확 올렸어. 그러니까 뭐 전쟁하라고 돈은 들였지만은 그 나라의 지금 분위기를 바꿔놓는다는 게 굉장히 컸죠. 포클랜드도 굉장히 좀 저기 대체 큰 저기 업적이었고요. 그 내정 개혁도 큰 업적이었고, 그리고 요새 우리 말로 말하면 이제 공공주택 그 갖다가 저기 많이 보급을 했어. 아주 값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공공주택에 집이 없어갖고 쩔쩔매는 사람한테 이제 많이 공급했거든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얻으면서 원래 이제 노동당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보수당으로 왔어.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정당의 지지 기반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준 거예요. 공공주택 정책으로 나라의 주택 보급률을 많이 높이고 안정을 시켰을 뿐더러 플러스 그 수혜자들을 원래 야당 표현인데 여당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결국은 이게 나라에도 이익이 되고 그 정당에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IRA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1920년대 아일랜드가 독립하면서 북쪽은 영국 땅 남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고 이 북쪽에는 이제 가톨릭 교도도 있고 이 개신교도 많아요. 근데 일부 가톨릭 교도들이 굉장히 좀 이게 과격하려 가지고 막 테러를 많이 해요. 그 IRA가 도전을 세게 했죠. 세게 했고 이 탄식 투쟁하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센 사람이냐면 나는 뭐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지도자를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수감되어 있는 IRA 단원들이 탄식을 하는데 첫 번째 탄식은 끝났어요. 두 번째 탄식이 이제 시작됐는데 대처는 결정적인 요구사항인 정치범 지휘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 계속 탄식을 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 목숨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면 보통 양보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좌에 있기에서는 대처가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신념 때문에 사람 죽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사업은 뭐냐면은 정치적 폭력은 없다. 오로지 폭력만 있을 뿐이다. 정치적 살인은 없다. 오로지 살인만 있을 뿐이다. 그냥 이걸 범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은 어디 선택한 것이고 하라고 한 거 아니다. 탄식하다 죽으면은 여러분들 책임이지 나 죽은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면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까지도 IRA의 길을 꺾고
결국은 이 IRA 문제를 결국 협상으로 풀었어요. 음. 그러니까 상당히 저기 강원 양면 정책을 쓴 것이죠. 아일랜드 정부와 그 협상을 하면서 폭력적인 점적인 그런 이 IRA 도전은 끝까지 저기 그 협상을 하는 거. 네. 끝까지 그러니까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고 협상은 계속 저기 책임져 협상한다. 강원 양면 정책까지 썼는데 결국은 그것이 옳은 정책이었죠. 이 포틀랜드 전쟁이 그게 82년이었습니까? 82년이었습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예,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 그게 아르헨티나 그 바로 맞은편 네.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영국이 저기까지 군함을 보내서 전쟁을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났던 걸로. 그리고 그때 미국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아. 도와줬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번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국은 그 전승국인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저는 영국이 그전에도 뭐 기축통화국이었고 워낙 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이 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까? 뭐 오늘 이해하면 끝이 없겠네요. 시간 좀 됐니까? 예. 우선 1861년에서 65년도까지 있었던 저기 그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비로소 미국은 하나가 됐거든요. 그전에 사실상 갈라져 있었는데 예.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이미 19세기 말에 예. 요새 말로 말하는 GDP가 0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말부터 영국은 제1국가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제1국가였고 국력으로 따지게 되면. 근데 미국은 이제 저기 몰로주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 전 세계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남미는 우리 영토니까 우리의 영향거리 건드지 말라. 우리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그게 몰로주의거든요. 예. 고립주의. 그런 상태 있었는데 1차 대전 때도 할 수 없이 개입을 했고 2차 대전 때 할 수 없이 개입을 했었는지 결국 두 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영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싸우면서 국력을 다 소진했어. 다 소진했어. 이미 이겼지만 완전히 지치네. 그러니까 이미 2차 대전 중에도 미국화가 있으면서 미국한테 완전히 밀려 있었어요. 힘이. 미국이 이미 주도를 하고 영국은 그냥 따라만 가는 정도의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서 이미 제일 강대국은 미국이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은 또 이제 소련이 있고 영국은 과거의 강대국이 됐죠. 그래서 그 대답을 한마디 하시게 되면은 1차 대전 2차 거치면서 국력을 다 소진했다. 좀 상처뿐인 영광이었었던 거였군요. 그리고 대처가 이제 그렇게 해가 상당히 일으켰는데 역시 저는 민주주의의 좀 한계랄까요? 이게 2016년도 6월 달에 있었던 그 브렉시트에서 그건 나가자는 팀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로 이제 원칙이 된 것인데 영국 국익을 보게 되면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윤에.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참 아직도 우리가 그걸 이기는 그 지혜는 없는데요. 다수결이 원칙인데 다수결의 의견이 그 커뮤니티에 이게 부합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다수결이 최선이 아니고 다수결 때 이게 이겼는데 결국은 그 결정은 영국의 국익에는 반대되는 국익이었거든요. 그거를 미국 국민이 선택을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10년 지났죠. 9년 지났는데 그 브렉시트 영향이 계속 올 겁니다. 맞아요.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 속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국이 전승국이긴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으로 그렇게 전쟁의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쟁하면서 정말 폐허가 된 나라가 독일이고 일본인데 오히려 그 영국이 좀 힘들었었던 그 19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 독일은 또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랐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GDP 순위가 지금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4위가 지금 이제 일본이고 5위가 인도입니다. 5위가 인도인데 지금 내년 2026년에는 인도가 4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7년 뒤에서 28년에는 이제 인도가 3위가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책을 쓸지도 모르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인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도는 정말 뜨는 나라고
중국과는 달리 이제 초강대국 될 것이지만 또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영어가 통한 나라이고. 그 어떤 저기 모르간 스탠에서 나온 저기 그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없는 건 미국, 일본, 인도에 다 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 중국의 GDP가 17조 달러가 좀 넘고 인도의 GDP가 5조 달러도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은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뭐 따라잡는 시간 문제라 이기되지 않겠지만은 저기 인도는 착실하게 저기 그 경제 성장을 계속 할 것이고 중국은 저는 뭐 이렇게 저기 그 밝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저기 그 어떤 그 정치 체제나 어떤 저기 그 문화나 뭐 우리나라 저도 불자지만 불교도 인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인도 저기 정서를 가깝게 느끼신 나라가 인도거든요. 이렇게 인도의 경제를 갖다 좀 더 저기 연구하면서 인도 전문가가 더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주식도 인도 시장 더 저기 한번 주식할 그 주목하라 얘기하겠습니다. 인도의 주식시장에 주목하라. 인도 주식 시장에 주목하라. 사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그런 위기와 기회 속에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도에서 기회를 찾아라. 뭐 인도뿐이 아니겠지만 인도하고 우리는 훨씬 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지금 그 아시아에서 인도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가까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인도 내에서 우리 한국 기업의 이미지도 괜찮거든요. 예. 더 저기 인도 전문가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인도 내에 한국 전문가가 더 많이 키워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이 인도에 저기 그 진출해야 되고 더 많이 인도의 인재들만 받아들여야 되고 더 좀 저기 그 인도도 핵무기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인도는 그 대신 저기 중립 외교를 계속 지금도 저기 이제 그 2022년도 2월에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는데 그때 유엔 총회에서 저기 그 전 세계가 저기 그 러시아 비난하는 저기 표를 던졌는데 인도는 기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인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도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온 김에 많이 나왔으니 저기 앞으로 인도에 주목하자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중국도 뭐 미국 눈치를 안 보긴 하지만 인도가 그동안에 해왔던 행보를 보니까 뭐 트럼프 눈치도 안 보고 중국 눈치도 안 보고 우리 이미 그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자신감이 보이더라고요. 글로벌 사우스란 말이 인도 모디 수상 쪽에서 나왔고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가 되겠다고 이제 마음 먹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유엔 총회에서 기권했다지만 그걸 들어가서 소치대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딱 모디 수상이 그 후에 푸치 만났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반대 그 기권을 했지만은 그걸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관을 법에 의한 통치를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쿼트라는 거 알죠? 쿼트. 미국, 일본, 호주, 지금 인도인데 당연히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죠. 대한민국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정치 상황이 이제 만만치는 않은데 그 쿼트에 꼭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뭐 그런 쿼트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갖다가 좀 이렇게 그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친미 친일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도 같은 미래 대국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나라 위상도 높이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이제 우리나라 외교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약간 노 차이나. 근데 중국을 고립시키다 보니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TSMC더라고요. TSMC에서 미국의 중요한 AI 칩을 다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또 하나의 정책이 노 차이나 노 타이완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그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뭐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2등이 누군가 봤더니 삼성전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래 싸움에 있어서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그런 게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굉장히 좀 되게 중국 견제 정책을 썼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공화당인데도 중국 견제를 썼다는 건 뭐냐면은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미국 전체가 중국 견제라는 기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했던 저기 나라들이 다 졌거든요. 네. 소련도 졌고, 그다음에 일본도 졌고, 독일도 졌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인데, 미국으로서 만만치 않은 것은 그동안 미국이 도전했던 나라들이 미국 GDP 50%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24조 정도 24조 정도 넘죠. 달러 그 GDP가 중국이 17달러 정도 넘으니까 약 70% 정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국력이 70% 넘는 거는 처음 겪는 거예요, 미국 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근데 뭐 다행이다 했을 거는 지금 그 중국이 뜨면서 거의 미국과 일본이 한 몸이 됐어요. 예. 거의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GDP가 이제 4조가 나오니까 이거 합치게 되면 이제 28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하고 상당히 힘겨운데 미국, 일본이 같이 가니까 중국은 상당히 힘겨운 저기 그 상대가 됐는데 거기다가 한국까지 확실하게 저기 그 이쪽에 붙게 되면은 지금 아주 힘든 상대가 되니까 아주 악착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을 좀 저기 그쪽에 붙지 않게 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거기까지는 딱 그치겠다. 저는 정치 얘기 나오면 딱 그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업들이 실력을 갖추게 되면서 약간 쇼당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됐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장에도 보면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단호함과 유연함 사이에 균형을 지켜라. 주식 투자할 때 과감하게, 단호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 봤다 싶을 때는요, 굉장히 유연하게 또 손절을 하든지 그러니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박 대표 얘기니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이 책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많이 애독해 주세요. 그 다음 4장에도 보면 경청, 주의 깊게 듣고 자유롭게 이야기해라. 송태죠. 네. 네, 이것 부분도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에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또 자유롭게 너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그죠? 나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진짜 훌륭한 전문경이네. 아주 그냥 이 하는 내용을 다 주식시장에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인문학적인 책이 이렇게 주식시장하고 너무 이렇게 상관관계가 깊으면서 우리에게 투자의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이런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문학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요. 저는 정말 그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박 대표님 회사 직원들이 한테 이 책 나누셨다는데 직원 다 읽으면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게 회사에 퍼지면서 이 회사의 그 인문학 IQ가 확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저는 이런 식의 그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경영을 상당히 저는 저기 중요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상을 바꾼 결단의 리더들 유필아 교수님 모셔서 특별 대담 순서를 가져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인사이트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세상을 바꾼 결단의 리더들 책 꼭 구독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